네, 뉴스나우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 상정을 두고 여야 대치가 여전하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야 합의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몇 시에 통과되는 거죠? 일단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어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오전부터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분들,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행안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심사 의결하면 본회의로 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이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에 정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역시 최상병 특검법 처리가 난관인데요.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변수가 될 수 있죠. 네,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파행하며 이미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인 오늘도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일 혹은 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때 재의결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최상병 특검법을 5월 본회의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과 그 발표 전부터 제가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했기 때문에. 반면 여당은 합의가 안 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되돌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느냐며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의용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놓고서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죠. 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이 전세 사기 특별법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는데요. 이 본회의 부의 여부, 그러니까 본회의 논의 사안으로 올릴지 여부를 오늘 본회의에서 이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시간표상 오늘 부의가 이뤄져야 오는 27일에서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간단하게 이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건데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쯤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주목되는데요. 김 의장은 원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야 각 당 상황도 좀 알아보죠. 먼저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우여 상임고문에 대한 임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위원 여러분,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 주신 황우여 고문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성공 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합니다. 황 고문은 오늘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내일 정식 수락 인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 황 고문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지만 일단은 7명에서 9명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당연직으로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은 선출이 이루어지는 오는 9일 이후에나 매듭지어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국민과 나라, 당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이를 위해 합당 안건을 공식 의결하는 양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절차는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마치면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당선인 14명을 냈는데요. 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소속 4명을 빼면 모두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171석으로 출발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6번째 동결인데요. 연준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약해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준금리를 6번 연속 동결한 연준은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둔화하던 물가 그래프가 올해 들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기자들의 관심은 금리 인하가 언제쯤 가능할지, 올해 안에 가능하긴 한 건지에 집중됐지만 파월 의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물가가 2%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약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And another path could be, an unexpected weakening i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So those are paths in which you could see us cutting rates. So 연준은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대로 견고하고 인플레이션도 3%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세간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So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next policy rate move will be a hike. I'd say it's unlikely. 뉴욕 증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안도감을 나타냈지만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완화돼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예측은 40%에서 30%대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수출 호조와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지나친 시장 변동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출장 중 화상 연결을 통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외환 금융당국 수장들과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 분쟁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0.6% 오른 가운데 공업제품은 2.2%, 전기가스, 수도요금은 4.9%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가 80.8%, 배는 102.9%가 올라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토마토가 39%, 배추는 32.1%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된 것과 관련해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웅 한은 부총재부는 오늘 물가 상황 점검회를 열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피의자로 박 전 직무대리를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출석하며 밝힌 입장이 따로 있습니까?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최상병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서 2시간여 동안 조사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9시 반쯤 청사 앞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인의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혐의자 수 왜 줄였습니까?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을까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에서 회수해서 재검토했는데요. 박 전 직무대리는 당시 기존 조사 기록과 달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재검토 결과를 냈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는 오늘 조사에서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사건 기록 재검토를 지시받은 경위와 함께 혐의 대상을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소환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 의혹 전반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차례 소환해 긴 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최상병 의혹 피의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위니진 대표가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는데 민 대표는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먼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어도어 미니진 대표가 올해 초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하이브 측에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통상 전속계약 해지는 이사회 동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를 변경할 것을 하이브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가 노예계약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 주주 간 계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던 때입니다. 하이브는 당시 이 같은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해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당시 뉴진스 계약 해지권을 요구했던 것이 결국 경영권 탈취 시도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해지해서 어도어를 스태프만 남는 빈 껍데기로 만들거나 이 전속계약 해지권을 지렛대 삼아서 하이브를 압박해 지분 매각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그 목적은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데뷔 과정에 있었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진실을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계속 과거 협상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협상을 재개하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 대표 측이 추가 반박 자료를 내면서 거센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민 대표 측이 그런데 오늘 하이브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수개월간 논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상황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을 이전하느라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 되지 못했다는 하이브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가 르세라핌을 위해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두 팀 데뷔가 이어져서 일정한 홍보 기간을 설정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민 대표 측은 당시 관련 협의도 이뤄진 게 없었다며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는 하이브 박지원 대표의 노골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풋옵션 배수를 30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이를 두고 민 대표의 과도한 요구이자 오히려 배임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민 대표 측은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요청이었고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 박지원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멀티레이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TS 전원 입대 등 주요 가수들 공백 속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1분기 하이브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브는 1분기 영업이익이 1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기존 아티스트 활동이 적은 상황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한 건 이익의 기초 체력이 개선됐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22대 국회 최고령 당선인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에서 거친 말이 터져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 비속어를 쓴 건데요. 네, 김진표 의장의 오늘의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 다 시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까지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지원 당선인은 방송에 나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을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서도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면서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 안 되면 이틀 뒤에 예정돼 있는 순방은 못 간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당내에서 박주민 원내수석 대표는 환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은 참말로 너무한다 이런 성토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달 쟁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죠.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인데요. 여야 합의를 중시해온 만큼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기대.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세게 하세요? 아니 그럼 민주당으로 김진표 복당 안 받아야 돼. 국민적 합의로 최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은 하게 돼 있어요.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 나간다. 상정해서 방망이 치고 나가든지. 본회의 안건 상정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은 것.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아. 윤석열이는 다 똑같아. 국회의장을 나를 했어야 돼. 국회의장을 나를 했어야 돼. 무조건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제발 그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도 워낙 뜨거운 이슈여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상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대 다 똑같아.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당선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나가는 줄 난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이죠. 그분이 방송 전문가인데 지금 이제 그 방송 나가는지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또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나 의장한테 개 XX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돼요. 이번에 뭐 본인은 처음이라는데 2013년 2월 15일 트위터에 광주 개 XX더라 하면서 글 올린 거 다 우리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상습범이죠. 조사하신 겁니까 지금? 예, 과거의 행태 다 노니까. 예. 따라서는 이거는 사과로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이제 모욕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 쌍욕이야말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모욕한 거죠. 모욕죄로 처벌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22대 국회는 최초 안건은 박지원 의원 제명안 이게 최초 안건이 돼야 됩니다. 이 국회의장을 이렇게 쌍욕을 하고 대통령 국가 원수를 이렇게 쌍욕하는데 이거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국회 기각이 서겠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네, 오늘 뭐 변호사분을 모시니까 법적인 얘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뭐 모욕죄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았잖아요. 좀 예. 협치를 해보자고 영수회담까지 했는데 지금 뭐 박지원 지금 당선인에 대해서 모욕죄로 이렇게 하자, 징계하자 이거 자체가 저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사석에서도 뭐 대통령을 욕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본인이 방송한지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엄격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튜브하고 요즘 방송이 경계감이 좀 허물어져서 유튜브의 존재감이 좀 너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편하고 시원하게 하는 말들도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욕설 자체에 대한 거는 뭐 방송 나가는 줄 모르고 했다,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당선인의 지금 사과 내용을 보면 김진표 의장을 비난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워낙 진실을 원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선거에서 192석을 야권에게 몰아준 것 자체가 진실 발견 의무를 회피하는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행해주는 것들이 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욕한 건 사과하지만 김진표 의장 정말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잘못된 거 있다고 사과도 안 하는데 본인이 이게 그 수석, 장관, 차관을 본인이 다 시켜준 겁니까? 본인이 인사권자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김진표 의장이 옛날에 뭐 장관 했죠? 그때 2개나 했을 겁니다. 아마 교육부하고. 예. 근데 본인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때 직책이 뭔데?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이 팩트도 안 맞는 거고 지금은 이제 국민께는 죄송하다 했는데 아마 당사자 있잖아요. 윤 대통령, 그다음에 그 김진표 의장, 그다음에 박병석 전 의장. 예. 세 분 보고 이게 다 KXX에 있거든요. 세 분한테도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한 데서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예. 보다 정중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눈여겨본 대목은 이겁니다.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하는데 이 대목이거든요. 지금 박지원 당선인이 국회의장 나올 것 같다라는 기사가 많은데 결심을 굳힌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은 결심을 못 굳혔을 거예요. 다만 나오고는 싶은 것 같아요. 정치 구단이고 사실상 빅스피커로서 사람들께 자신의 의견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중심으로서 자신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국회의장을 하고는 싶지만 현재 위치가 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당선인으로서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제스처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 오늘 오후 2시에 여야가 이제 어렵사리 합의를 한 이태원 특별법은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거고요. 지금 변수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표 의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정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의장님이신 거죠. 개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요? 특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가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의 그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죠. 의장 후보 그 선출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의 저런 모습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거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오늘 직권상정 해달라 민주당의 요구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는 불가능할 거예요. 김진표 의장은 이제 소신이 뚜렷합니다. 예. 여야가 이제 합의해 오지 않으면 직권상정 안 된다. 근데 뭐 고민정 의원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을 때도 옛날처럼 이렇게 덜을 들고 폭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폭력으로 협박해서 상정시킬 수도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방법이 없을 거다 보고요. 예. 저는 김진표 의장의 태도가 맞다고 봐요. 국회의장은 중립, 공정성 이게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적도 안 가지고 탈당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뭐 기계적 중립하면 안 된다고 추미애 의원도 말하고 지금 박지원 의원도 이제 본인이 하면 그러면 이게 의장이 어떤 특정 정당이 편파적이면 국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김진표 의장의 태도가 아주 맞고 법에도 맞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 처리하는 게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총선에서 의석 몇 개 더 얻었다 해서 뭐 국민의 뜻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공수처 조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이게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런 국민의 의사도 많을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일단 공수처에서 포렌식도 했고 이번에 국방부 관리관 소환 조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래도 이게 국민 여론이 미진하다. 예. 이럴 때는 저는 나중에라도 특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표 의장이 또 이제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지금 조급한 상황인데 출국 저지도 불사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만큼 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켜보자 하시는데 지금 패스트 트랙 태워서 6개월 됐고요. 압수수색하고 그 분석하는 데만 3개월째 걸리고 있어요. 그럼 9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굳이 진실 발견에 한 사병이 사망한 사건, 근데 억울하게 사망을 했고 그런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외압해서 못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예.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늦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사를 통해서 뭔가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주장했던 정부로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서서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여당이 나서야 되는데 왜 안 나서는지 도대체 뭔가 숨겨진 뭐가 있어서 이런 건지 저는 더 그게 의혹이라고 생각되고 형식적 중립보다는 예. 기계적 중립보다는 국민이 한두 석 차이를 준 게 아니잖아요. 192석을 야권에 줬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수의 의사를 좀 실현해라. 윤석열 정부의 질질 끌려가지 말고 다수의 의사를 좀 관철시켜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더 강하게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되면 김진표 의장 순방 갈 때 어떻게 공항이라도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 김진표 의장이 저는 공항 가기 전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합의를 다 해오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다수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고민정 의원 말씀처럼. 예.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가 유력해 보이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상병 특검법 통과 안 되면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법을 동시에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22대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고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병과 관련된 특검법은 지금 5월 2일과 28일에 있을 마지막 우리 국회에서 처리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국힘당에 사실은 협의를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해병 특검법은 22대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우리의 다음 플랜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김건희 특검까지 얹어서 동시 발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22대에서 모든 게 처리하는 건 맞아요. 홍익표 대표는 이게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입니다. 국민의 신임의 실패가 서초에서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빨리 짐 싸가지고 의원회가 비워줄 준비를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게 무슨 법을 만듭니까? 우리 미국에도 대통령 연임할 때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이겼다. 그러면 몇 달 공백이 있잖아요. 예. 이럴 때 떨어진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빨리 이게 백악관 비워줄 준비를 해야죠. 저는 이제까지 3년 11개월 동안 놀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의원들 중에 절반은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따라서 중요한 결정은 22대로 넘기는 게 맞고요. 자, 두 번째,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같이 하겠다? 이거야말로 이게 아무 관계없는 걸 결부시키는,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는 파우치 있잖아요. 파우치 이거는 이제 처벌 조항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우리 김영란법의 배우자 처벌 조항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15년 됐는데 이미 권오수 회장 항소심 곧 아마 놓을 겁니다. 그거 지켜보고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아니 뭐 종합 특검 하겠다는데 제가 종합 선물 세트는 봐도 종합 특검 세트는 처음 봅니다. 예. 어떤 범죄를 상대로 특검을 해야죠. 김건희 여사 초등학교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종합 특검하겠다. 이건 법도 아닙니다. 예. 어쨌든 뭐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 짐 싸야 된다고 하셨는데 짐 싸는 건 미루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책무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거부권 일정까지 좀 고려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21대 국회가 유정의 미를 거두자 이런 거고요. 또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공수처 수사가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만약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 단서가 나오더라도 통신 기록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늦어져서는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니 명품백 사건 서 변호사님 뭐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뭔가 뒤로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히려 먼저 처벌 규정도 없으면 국민께 그냥 수사 맡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처벌 조항도 없는데 무조건 받으라면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 또는 이제 김혜경 여사 특검하자면 민주당이 받을까요? 오히려 김정숙 여사는 옷장이 옷이 몇 벌입니까? 그때 우리 그 빳빳한 5만 원짜리 새 돈으로 구두를 산 거, 옷 산 거 다 국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는데 저는 특검하려면 오히려 김정숙 여사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짧게 반론 듣고 짧게 반론하면 예. 김혜경 여사 수사 많이 했어요. 약 대리 처방 의혹까지 수사를 다 하고 법화 뭐 7만 원인가요? 그것까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훨씬 비싼 명품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에게 더 좋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최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고요. 만약에 김진표 의장이 그걸 하지 않고 순방을 간다라고 한다면 좀 직무유기예요. 이번 민심 봤지 않습니까? 192석이라는 압도적 다수는 국민들께서 최소한 진실에 있어서는 국회가 밀려서는 안 된다. 이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본회의가 열리냐 안 열리냐에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김진표 의장이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저희가 몇 시간 뒤면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검을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 이른바 밀고 있는 특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국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당연히 유효하죠. 실제 제가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당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단 법안 발의는 저희가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뭐 특정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는 걸 넓게 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그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네. 박찬대 의원이 저런 견해를 내다보니까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협공을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근데 이거 민주당은 아마 한 발 뺄 거고요. 근데 그 조국당은 이제 1호 안건인데 예. 제 말은 한동훈 위원장이 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 딸이 뭐 이모가 논문을 써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이모 씨를 이모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한 땡땡을 한동훈 뭐 이렇게 그 기부한 것처럼 그때 최강욱, 김남국 의원이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딸이 무슨 혐의가 있습니까? 이분은요. 이분은 그 체드윅 스쿨에 그 수석 졸업했고 미국의 그 ACT 만점 맞아서 정수시가 아니고요. 정시로 MIT에 물론 정시도 약간 스펙은 보지만 미국은 MIT에 입학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 조민 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조민 씨 제대로 시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7대 스펙이 의전원에 다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뭐 이제 에세이 쓴 거 가지고 도와줬다. 이걸 특검하자. 이거 세계 웃음거리 됩니다. 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MIT 들어가면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과학자로 잘 큰일 해라. 이렇게 덕담은 못 해줄 망정 이걸 가지고 입학 취소를 청원하는 이래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 중에 공세고 근거도 없이 특검을 아무데나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보복이에요. 조국 대표는 수사는 공정해야 된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특검법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그냥 표창장 하나로 그냥 가족이 그냥 날아갔잖아요.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똑같거든요. 자신의 딸이 스펙을 과장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 뭐 2만 시간으로 그리고 또 앱 개발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딸이 했다라고 했는데 앱 개발자는 또 따로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가족은 이걸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로 압수수색이 시작돼서 큰 걸로 나가는 게 또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이 뭔가 당한 것과 똑같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아닌가.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는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이 좀 더 급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선순위는 뭐 조금 뒤로 갈 수는 있지만 민주당도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은 한 발 빼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함께 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서두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띄워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스스로 국민들께 잊혀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지금 다음에 뭐 보궐선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이걸 소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봉사활동 문제도 있고 의혹이 있는데 우리는 압수수색하고 왜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일은 그런 걸 안 하냐 이런 게 조국 대표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민 씨는 그 당국대 그 의대 보십시오. 그 학술지의 그 의대 논문에 일저자로 고등학생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딸이 그런 논문을 썼습니까? 그냥 에세이 정도를 논문 연습을 해서 한 거고 이게 입시에 활용된 게 아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의 수준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게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까지 위조한 거는 이게 밝혀졌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보센터 인턴이라든지 이 7대 스펙이 허위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래 보이고 아마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한 위원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게 특검에서 밝히자 이래서는 안 되고 특검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될 특검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찬성 안 해줄 거라는 봐요. 하면 한동훈 위원장 조기 등판시키고 오히려 체급만 키워줍니다. 오히려 이게 대권 주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국 대표는 체급 키워줘도 상관없다 그러던데요? 뭐 조국 대표는 10년 뒤에 나오니까 자기는 10년 뒤에 대선 할 거니까 왜 2년 구속돼가 2년 교소에 있다가 5년 피선거권 제한되면 자기는 10년 정치한다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경선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는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체급 키워주는 거를 안 합니까? 진짜 조국
지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선에 나가는 거 여부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주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예요. 또한 이럴 거예요.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딸까지도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처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똑같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동훈 특검을 굉장히 과감하고 빨리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총선은 지나갔는데도 한동훈 이름 세 글자는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의 경우인데 짧게. 하나는 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2019년 1월인가 2월에 당대표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대표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정치에 대한 준비,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생각하실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검사 출신에 대한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 나오면 황교안 된다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경우가 틀리고요. 지금도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요. 그 보수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그 저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젠가는 정계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죠. 예. 본인 한다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조기 전대, 이번에 전대 노는 거는 조금 이게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조금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책 공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바로 놓으면 이게 그 책임이 문제가 있고요. 아마 일부에 조언하는 분들은 그러다가 이게 당시 잊혀진 존재가 된다. 빨리 넣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이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예. 악마의 유혹이에요. 악마의 유혹입니까? 예. 뿌리쳐야 왜냐하면 되는 이게 몇 달 안 논다 해서 예.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심평 변호사가 너고 또 한마디 해주고 한마디 해주고 예. 계속 뉴스에 이슈가 되잖아요. 예. 저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예요. 전당대회가 늦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늦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심평 변호사가 일방적인 주장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 예. 이랬잖아요. 예.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되고 근데 이번에 지도부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이게 격변 파란이 일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비대위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등판할 기회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예. 검사 출신 나오면 비호감도 극복 못한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호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도 지금 검사 출신인데 최근에 이제 심평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거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당대회 연기해서 출마한다더라 하면 그걸 그냥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하는 것들은 여전히 어쩌면 검사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생각되고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와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잊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런데 문제는 나왔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각을 서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임기 3년 남은 대통령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 밥은 같이 안 먹고 있으니까 네. 선은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화제성만은 아직도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여야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9.3%로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 21.9% 그리고 조국 대표 8.1% 두 자릿수 근접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보이네요. 5.7%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만 눈에 띄네요. 58.1%,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렇게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58.1%면은 뭐 응답하는 사람의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다 한동훈을 찍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번에 총선 패배 책임을 전적으로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한테만 돌릴 수는 없다. 대통령실이나 전북에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 혼자 책임을 묻느냐 이런 이제 여론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번에 자기가 누리려고 놓은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진짜 9회 말 투아웃에 어떻게 등판할 때 그 야구 보면요. 몸을 좀 풀고 놓아야 되잖아, 투수들도. 근데 몸을 풀기도 전에 너무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성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한 번 졌다 해도 지지층 입장에서는 다음 이게 한 번 더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이 여론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전체 여론 대권주자 중에 이재명, 조국은 저는 놓기 어렵다 봐요. 조국 대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10년 뒤를 기약하니까 대법 선고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워낙 재판이 기소 중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무죄를 받는 게 0.03, 3%입니다. 100건 중에 한 건이 무죄 나왔는데 10몇 건이 다 무죄 나오긴 어렵다고요. 제가 여쭤보지 않은 야권 그 대선 주자까지 다 짚어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낙선자들 조만간 또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조만간 내가 정치를 좀 재개할 거다 이런 좀 신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말도 너무 빨라요. 그리고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이고 그러듯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낙선자들과도 만나고 또 보폭을 굉장히 넓힐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될지 3년 남은 대통령과 같이 함께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은 아직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심정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또 나경원 의원을 당선인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대통령이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 밀려서 좀 아무래도 레임덕 현상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또 그것도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대표 뽑기 전에 원내 사령탑,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선택지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규 추대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일단 경선이 연기는 됐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참 이번에 그 원내대표는요. 독이든 독배입니다. 독이든 성배가 아니에요. 독이든 독배. 말 그대로 이게 진짜 악역입니다. 108석으로 야권은 이제 192석이 넘죠. 완전히 6탄으로 방어해야 되는 특검법부터 막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악역맞이 영광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안 나오고 저는 이철규 의원이 자기가 원내대표 탐나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라 봅니다. 내라도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노니 내라도 이게 악역을 좀 해서 윤석열 정권 성공시켜 보자. 이런 충정심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면 책임이 많죠. 인재영입 위원장부터 이번 총선에 책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판 여론이 심지어 배현진 의원, 친윤 의원들까지 비판하니까 본인이 이제 고민을 원점에서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도읍 의원도 이제 마음 바꿔서 놓으시고 김도읍 의원도 훌륭한 후보니까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의원 그다음에 박대출 의원 송석전 의원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놓으세요.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해서 한번 이게 뽑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을 다 짜주신 겁니까? 그 정도면 이게 한 5명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하는 게 좋다. 그렇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니까. 그렇죠. 뭐 나와서 힘들 것 같기도 같고 또 나왔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다가 좀 끝나버릴 것도 같고 이런 고민일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잘해야죠. 원내대표 말이 됐든 민심이 됐든 그 어떤 말이라도 경청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민심과 일치되는 행동들을 한다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원내대표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와서 대통령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가운데 다선 의원이 원내대표 좀 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다는 모르지만 얼핏 윤상현 의원 정도 이름이 생각났거든요. 수도권에 다선이면 뭐 3명 있죠. 본인도 수도권이잖아요. 본인의 분당.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당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이런 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세 분 다 마음은 이게 콩밭에 대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이게 원내대표는 독이든 독배라니까요. 근데 당대표를 하면요. 자기 사람을 이렇게 좀 키우면서 새를 키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자기 대선 고지에서는 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룰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또 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간철수라는 게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간을 좀 룰이 30% 민심이 들어가느냐. 당신 100% 하면 안 넣을 거고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아마 세 분 다 나경원 의원도 그건 제일 중요한 당대표 후보죠. 나경원 의원 당선인은 전에 원내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자주 연락하거든요. 보니까 이게 마음은 당대표에 가 있어요. 전당대회 쪽으로 가 있습니까? 이번에 원내대표는 진짜 악역이라니까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영남권으로 가는 게 저는 당대표가 수도권에서 논다면 뭐 영남권도 괜찮다 봐요. 그럼 안철수 의원이 지금 수도권 당선자 중에 다선 의원 얘기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말고 이게 윤상현 의원 보고 미는 겁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도 마음은 대표에 가 있거든요. 아니 본인 안 하면서 왜 남을 자꾸 추천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다 전당대회 마음 가 있으면 원내 사령탑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크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또 며칠 남지 않았는데 후보자 눈에 띄지 않고 이철규 의원의 속내도 지금 분명하지 않아서 안개 속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오늘 법조인을 모셨으니까 민정수석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폐지됐다가 여론을 듣기 위해서 다시 이제 만드는 방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은 그러면 누가 해야 좀 확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이제 김주현 대검 차장이 내정된 걸로 보도는 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민심을 전달해 줄 강직한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이 필요한 거고요. 또 특히 이제 그 공무원 사회가요. 무산일과 이게 제대로 일을 안 해요. 복지부동하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려면 대통령의 발톱이 되고 대통령이 이빨이 돼가지고 공직사회를 딱 잡을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정 기능까지 하면 좋을 텐데 그건 빼고 아마 한 80% 과거의 민정기능을 부활시킨 거죠. 아마 이제 김주현 대검 차장이 오는데 저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검사 출신이냐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그 복지부동하고 일 안 하는 게 저는 경찰로 봐요. 아니 왜 이준석 대표나 또는 그 조국 사건 왜 기소 빨리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눈치 보고 일을 안 해. 그럼 뭐 검사 출신에 와서 제대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검찰을 통제하고 경찰도 기강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검사냐 이런 또 비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 민심 청취에 주안점을 주겠다.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좀 더 청취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함합형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차관, 대검 차장을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MB정부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로 간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민심 청취는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TV 틀면 뉴스에서 얼마나 패널들이 많이 합니까? 그 패널들 얘기들, 유튜브 얘기들,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청취율 이런 거 다 보면 되거든요. 두 분 얘기도 또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쪽 편 얘기만 들으면 민심을 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 패널의 얘기도 좀 들어라 말씀드립니다. 민정수석실이 이왕 부활한다면 이전보다는 발전된 형태로 기능을 해야 될 텐데 끝으로 마무리하는 질문으로요. 두 분 다 이게 부활한다면 어떤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민심을 정확하게 청취하는 물론 저희 패널들 말 이게 정확한 민심은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 정확한 민심을 청취하는 것 예. 이게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민심이라는 것이 민정수석이 없으면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마음을 열고 이번에 영수회담 했듯이 많은 사람들 만나고 기자들 많이 만나서 곤란한 질문 좀 받으세요.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 보면 자신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영수회담에서도 한 75%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는데 좀 많이 듣고 그 의견들을 좀 참고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실이 변하려는 그 움직임에 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소식이 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한강공원은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이 실록의 계절인 5월로 접어들었다는 게 실감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함이 감돌기도 했지만 정오를 넘긴 지금은 봄에 어울리는 따스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25도 안팎의 무척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다소 많겠는데요. 늦은 오후 전남 서부에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중부지방의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도 발령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다소 서늘했던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강릉 24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 24도로 전국적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봄치고는 다소 덥다 싶은 햇살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지수가 전국적으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하신다면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하는 등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욱 올라서 내일과 모레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더위는 어린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봄비치고는 강하고 요란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일본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50대 부부 2명이 살해된 뒤 불에 탄 상태로 발견돼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시신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한국인 20대 1명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현지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직접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선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과정과 한국인 용의자가 어떻게 연루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16일 오전 9시쯤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강변에서 50대 부부 2명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도쿄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살해된 부부는 음식점 10여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어제 경찰은 이들 시신에 불을 붙인 혐의로 20살 한국인 A씨 그리고 20살 일본인 B씨를 붙잡았습니다. 한국인 A씨는 직업이나 사는 곳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일본인 B씨는 NHK 드라마 아역 배우 출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A씨 등 2명은 도쿄 시나가와에 있는 빈집에서 이들 부부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도찌기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에 가해진 강한 압박으로 인한 지식사인데 숨진 부인의 경우 두부 골절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붙잡힌 한국인 A씨 등 2명에게 범행을 지시한 인물은 따로 있죠. 네, 앞서 일본 경찰은 한국인 A씨 등에게 실행을 의뢰한 C씨 그리고 C씨에게도 범행을 지시한 D씨도 붙잡아둔 상태입니다. 우선 C씨의 경우 한국인 A씨 등 2명에게 시나가와현에 있는 편의점 근처에서 만나 차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 A씨 등은 시신을 처리한 뒤 C씨에게 수백만 엔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C씨도 D씨에게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는데 D씨 역시 누군가에게 지난달 초 범행을 의뢰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의뢰받을 당시 부부를 위협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후 시신 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붙잡힌 4명은 숨진 부부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인 A씨 등 2명에게는 시신 훼손 혐의까지만 적용돼 있고 직접 살해까지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 A씨 등이 이들 부부를 접촉한 지난달 16일 0시경부터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같은 날 오전 9시 사이에 구체적인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수사당국은 현재 붙잡힌 4명 이외 부부 살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이고 몇 명이 더 추가로 연관돼 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6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준이 23년 만에 최고치인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했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까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기준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오늘 새벽 예상했던 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통화당국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 인하를 단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물가 불안입니다. 연준이 중요시하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3월 2.8% 상승하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 통화당국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매우 고민스럽다는 점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1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 1.3% 증가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지금 수출 때문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지금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전까지는 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실이 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1분기에 내수가 반짝 0.7% 성장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를 고려할 때 미래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급증하는 기업 대출은 언제든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통화 당국이 미 연준과 보조를 꼭 맞출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중앙은행도 주요국 중에 최초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여전히 6월 달에 물가가 유럽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느냐의 관건 역시 물가입니다. 3% 넘게 오르던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안착만 해준다면 오는 10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월과 3월 두 달 연속으로 3.1%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80.8%, 배는 102.9%가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토마토 39%, 배추는 32.1% 뛰었습니다. 반면 고등어는 7.9%, 마늘 12.3%, 망고는 24.6%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한 것과 관련해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밖에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인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을 받았던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16개 제품 가격을 최대 400원씩 올리기로 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품목은 전체 제품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6개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입니다. 햄버거와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등은 100원씩 올랐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인상됐습니다. 탄산음료와 사이드 메뉴 가격이 오르면서 빅맥 세트는 7,200원으로 300원이 올랐고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도 7,100원으로 200원 상승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이 올라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자헛 역시 오늘부터 갈릭버터 슈림프와 치즈킹 가격을 기존 29,900원에서 39,900원으로 3.3% 인상했습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100원에서 500원가량 김밥값을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 국내 역시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올렸습니다. 파파이스와 KFC 등은 배달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을 받았던 패스트푸드 업체들마저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 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야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최상병 특검법도 함께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처리 여부의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겠지만 또 다른 쟁점 최상병 특검법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보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수사 대신 특검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활발히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핑계치고 특검으로 가자.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이 합의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 그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 거죠. 전세 사기 특별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선구제 후회수 대목을 놓고 야당은 민생 우선 처리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합니다. 합의를 위한 대화도 저희들은 할 거고 의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병 법이라든지 전세사기법이라든지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야당은 여당 협조를 얻지 못해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일단 통과를 시켜놔야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전 재표결에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진표 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칫 본회의가 파행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YTN 취재진에 정치를 그만하려 한다며 두 번이나 같은 곳에서 낙선을 했으니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생각했다고 탈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공수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죠. 박 당선인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조건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제발 그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도 워낙 뜨거운 이슈여서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처리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상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핫한 이슈를 정리하는 이슈콜입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이 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최수근 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있다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병대 조사에 국방부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입니다. 이제 외압 의혹은 현재 공익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앞서 조사 기록과 다르게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서 재검토 결과를 낸 국방부 조사본부의 책임자였습니다. 공수처는 박 씨를 상대로 사건 기록 재검토를 지시받은 경위는 무엇인지, 혐의 대상을 축소하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을까요? 네, 앞서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불러서 늦은 밤까지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 관리관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을 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요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뒤 국방부가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 경찰과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꼽힙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유 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사이에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들을 잇따라 부르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제 특검입니다. 특검 논의가 가시화되자 지체되던 공수처 수사가 빨라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경우 공수처 역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수사 흐름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시골을 오가며 농사를 짓던 60대 도시 농부가 저수지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부실한 안전 난간 탓에 벌어진 예견된 인재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전북 김제시 백산저수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휘감긴 이 안전 난간. 추락을 막는 시설인데 위아래 할 것 없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난간 너머 배수로에서 3월 15일 오후에 한 60대 남성의 시신이 나와 이곳은 사건 현장이 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휴일에 한 번씩 와서 인근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실종 당일에도 차를 몰고 근처에 왔다가 이 배수로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자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숨진 남성이 외출 전 차에 농기구를 가득 옮겨 실었던 데다 반려견과도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몸을 기댔다가 난간이 힘없이 부서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확인해서 관리가 안 됐던 시점은 2019년도부터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뷰로 보신 거죠? 네, 거리뷰로 봤습니다. 이미 위에 상단이 두 군데가 사라져 나가 있었죠.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일부가 파손돼 있던 안전 난간. 시신 주변에서도 떨어져 나간 난간대 몇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사건 현장 주변을 낱낱이 검사했습니다. 저수지 시설과 용품이 제때 관리 안 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여기 다 떨어져 나갔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이거 누구 빠졌을 때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종족이? 책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사고 전 남아있던 난간의 높이가 1m가 넘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며 관리도 주기적으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이번 사망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받은 부검 결과는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남성의 턱과 목, 가슴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익사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난간이 당시 어느 정도 힘까지 버틸 수 있었는지
시설물 관리 부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파손됐다는 이유로 사고 후에야 문제의 난간을 튼튼한 거로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민원 전화에 시달리던 시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주민센터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악성 민원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해를 줄이겠다며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 모의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 들어선 민원인. 아씨, 혼인신고로 왔어. 담당 공무원이 구청 업무라 주민센터에선 처리가 어렵다고 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지금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야?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담당 공무원은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알린 뒤 보디캠으로 체증합니다. 야, 니네 구청장 어디 살아? 남청동 살아? 시흥동 살아? 선생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해달라는 반복 요청에도 폭언과 난동이 계속되자 비상벨을 눌러 신고합니다. 민원인분이 저희 직원분 폭행하려고 하고 폭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출동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민원인은 연행됐습니다. 폭언은 기본, 음료를 뿌리기까지 정말 있을 법한 생생한 모습이지만 다행히 실제 상황을 가장한 모의 훈련입니다.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자 이렇게 대처 훈련까지 마련해 대응에 나선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직원 민원인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장애인분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저희 직원을 폭행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은 해마다 4에서 5만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청 공무원은 악성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온라인에 신상까지 공개됐던 거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악성 민원 대책을 촉구하는 공무원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선 악성 민원인의 경우 공무원 접촉 자체를 제한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벌과 함께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앞으로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기관별로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이 설치되고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은 기관이 원칙적으로 의무 고발하게 됩니다. 또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전화 민원 시 폭언하거나 반복 장시간 전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정현안 과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원 관련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과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잘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대응 역시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금리 동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는데요. 물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경제 전문가인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9월 이후에 6번째 동결인데요. 네. 배경이 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네.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죠. 바로 물가와 경기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물가죠. 그러니까 동결을 계속했다라는 부분은 역시 물가가 생각만큼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꽤 이제 중앙은행장들은 아울러서 말하잖아요. 네. 물가가 잡혔다, 즉 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라는 자신감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직 물가 안 잡혔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결한 이유는 역시 물가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축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기 좋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원래는 경기가 좋고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원래 상황들, 가령 물가는 더 오르고 가령 경기도 좋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불과 한 2, 3주 전쯤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금리 인하는 아예 없고 그냥 금리 동결도 아니고 금리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데 중앙은행장 파월 의장이 이 정도 코멘트를 했다라는 것은 네.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는 현재 연준은 갖고 있지 않다. 이제 아예 네. 배제해도 좋겠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한번 주가가 크게 급등하고 또 나중엔 떨어지고 뭐 이런 시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었습니다. 이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후퇴하는 걸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에세 공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네. 미국은 좀 연율이라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올 1분기 GDP 성장률 시장에서는 최초에 3% 정도 나올 거야라고 하다가 그래도 2.4, 2.6%는 나오겠지 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연율 기준으로 1.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분기 정도로 돌아간다면 오늘 1%대 올해 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안 잡히고 혹은 좀 오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경기 침체 하에서의 물가 상승.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회견에서 또 물어봤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뭐 이렇게 했더니 방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보고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는 성장률 3%도 가능하고 물가 수준도 3% 미만, 즉 2%대에서 잡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또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함께 일축했는데 네. 이건 그냥 연준 의장이 할 말을 했다. 왜냐하면 그 대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뭐 말을 한다든가 뭐 네. 그거를 따라 답변을 또 꼬리에 꼬리를 문다든가 하면 오히려 더 국민들하고 전체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축하는 것이 뭐 현명한 대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의 말만 들어보면 네. 좀 이렇게 계속 일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리는 것도 일축하고 올리는 것도 좀 일축을 하고 네. 지금 미국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요. 네.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봤는데요. 네. 이제 금리 인하는 안 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QT라는 부분, 즉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은 당장 6월부터 대폭 축소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QT가 나름 중요한 것이요. QT의 반대말은 QE였습니다. 이게 양적 완화 혹은 양적 긴축,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유동성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준은 시중의 국채라든가 뭐 MBS라든가 채권을 사주고 그만큼의 돈들을 1차, 2차, 3차에 한해서 엄청난 돈을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 갖고 있는 채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QE를 멈추고 갖고 있는 채권을 그냥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시장에다가 뭐 다시 환수하고 상환하고 그만큼의 돈을 걷어들이는 이 QT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고 네. 매달 600억 달러씩의 이 작업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 오늘 새벽에 이야기한 것은 이제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 즉 갖고 있는 채권을 상환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오는 그 액수를 기존에는 이제 600억 달러씩 축소를 했다면 250억 달러씩 줄이겠다라고 해서 이 양적 긴축의 규모를 줄인다는 게 이게 상당히 또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미국 국채 금리, 시장 금리죠.
이게 높아서 되게 우려가 됐었는데 네. 적어도 QT 축소만으로 시장 금리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우리는 연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뭐 은행 대출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는 이 시장 금리라는 게 있는데 현 상황에서 이렇게 QT를 축소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와는 상관없이 시장 금리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얻을 수가 있겠거든요. 네. 이건 나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국으로 적용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일단 하나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6월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7월, 즉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는 이제 없습니다. 연준 FOMC 회의가 상반기에는 1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오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당장의 6월 인하 확률이 이게 뭐 10%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한 30%로 지금 또 훌쩍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월은 5월 나오는 물가를 보고 판단한 뭐 그런 시점이 있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몇 번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4.6%예요. 이게 4.5, 4.2 먼저 좀 빠르게 떨어지는지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월의 발언 하나하나에 미국 증시 그리고 저희가 뭐 가상자산이라고 말하는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락 내리락 급등 급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투자 시장은 대체 어떻게 변한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코인 시장은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즉 이날 많이 빠져서 6만 달러도 깨지고 달러로는 한 5만 7천 달러. 우리 원화로도 지금 8천만 원 선이 위협받고 있거든요. 8,100만 원, 8천만 원 선. 근데 이것을 시장 해석에서는 원래 금리 인하의 뭐 가능성을 낮게 봐서 네. 그것 때문에 코인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미 코인과 금리는 약간 분리됐던 것 같아요. 네. 고금리였었던 시절에도 코인은 나름의 이유로 반감기라든가 현물 ETF라는 재료로 급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은 오히려 통화 정책과는 좀 멀리 떨어지게 점점 상관계수가 떨어진다라고 원래 보여지고 1억을 있고요.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1억도 넘어갔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8천만 원 선까지 오게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빠지게 된 그리고 특히 어제 오늘 빠지게 된 이유로는 미국의 현물 ETF 출시된다고 해서 이게 호재 중에 호재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최근 5일간은 이제 돈들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홍콩에서 똑같은 비슷한 상품이죠. 현물 ETF를 출시했는데 홍콩 쪽에서는 또 그렇게 인기가 없다. 뭐 이런 재료로 일단은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네. 아마 뭐 FOMC 회의와 코인 시장과의 관계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역시 시장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든 뭐 몇 번 인하하든가 상관없이 10년물 국채 금리만 이제는 좀 바라보고 투자를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 마감한 네.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 주식 시장을 이끌었던 게 AI 혁명이라는 AI 반도체 테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간밤을 좀 놓고 보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AI를 주도했던 것이 엔비디아였었고요. 뭐 그 밑에 제2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뭐 AMD,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지금 속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왜 더 안 좋냐 이러면서 하락을 시키고요. 네. 또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분기에 이제 가이던스 전망을 합니다. 그것도 좋게 보는데 오늘 새벽을 좀 보면 왜 더 좋게 안 바라보느냐. 고작 이 정도 성장이라고 해서 네. 이래도 저래도 다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도 연동이 되겠죠, 분명히. 그런데 이 AI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주 월등히 압도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좋지 않은 이상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이 차익 실현 메커니즘이 꽤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월 22일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거든요. 이때까지는 오히려 AI 반도체 쪽 테마는 상당 부분 좀 기다리면서 뭐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도 23일에 네. 이제 기준금리 관련해서 좀 그 변화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결 가능성이 네, 없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먼저 선제적으로 현재 대응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미국이 뭐 금리 인하를 하든 미국을 보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지고 있는데 네. 가장 큰 걱정은 환율이었었죠.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정말 국민들도 항상 환율에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행은 일관되게 이창용 총재 오고부터 이 외환 쪽에 상당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도 오히려 한국은행이 시장 개입은 안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두 개입으로 아마도 이제 당국에서 재무장관, 그러니까 우리는 기획재정부겠죠.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을 한 지금 1,380, 7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환율이만 바라보면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원화를 방어해야 되는 논리가 맞은데 네. 지금까지의 쭉 일관돼 왔던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 스탠스로는 글쎄요,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물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서 2%대로 내려온 건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표상으로는 그래도 반가운 거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도대체 물가가 얼마까지 떨어져야,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 하면 2%대 초반을 두 중앙은행이 모두 이제 타깃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PCE 물가가 한 2.7%, 우리는 이제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까지 와서 3개월 만에 모처럼 이제 다시 2자를 보게 됐었는데 체감 쪽으로 가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가 19%가 올랐고요. 이 중에서도 신선 과일은 38%,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이 체감하는 건 역시 먹거리 중에서도 사과배는 뭐 가장 밀접한 그런 체감 품목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기에 물가 잡혔다라는 얘기는 잘 체감이 안 되고 네. 또 하나의 축이 인건비였었거든요. 인건비도 안 떨어지면서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다. 지금 화면 속에 나오고 있는 거는 사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있어서 지금 가격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1위거든요. 네. 거의 2년째 매해마다 80%씩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적인 가격 순위로도 한국의 이제 사과 가격, 개당 가격이 가장 높다. 뭐 사과, 감자, 바나나, 오렌지가 1위였던 이제 그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먹거리 물가 때문에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항목들도 물론 많이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렇게 그 식품 중에서 신선식품 관련해 가지고 특히 많이 오르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작황부진이죠. 네. 사과나 배 같은 것들이 지금 보면 2년 연속 엘니뇨, 라니냐가 곁따라오면서 힘들어졌고 올해도 그렇게 작황이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3년 연속 사과 배 농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결과가 가격 급등으로 나와서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사과는 거의 80%, 이게 최근 1년이고요. 네. 그 1년 전에 또 80%가 올랐거든요. 배도 100%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 사과 낱개씩 팔아서 유통비용 감축한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부담을 덜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과나 배, 과일의 작황이라 이런 게 날씨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정부가 노리는 거는 유통 마진, 유통 개혁 쪽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것은 이 과일 쪽의 유통 경로 쪽에서 약 한 10% 정도의 거품, 가격 거품을 빼겠다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낱개 판매입니다. 즉 네. 여러 가지 유통에는 뭐 물류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장을 하고 묶음 포장을 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옛날 한 60년대, 70년대처럼 네. 개당으로 바로바로 집어서 이제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 사과의 낱개 판매를 좀 보고 수산물 이런 때까지도 낱개 판매를 좀 이어가겠다라는 게 당국의 방침이었었고요. 실제로 좀 사례를 보니까 사과가 한 2,000원짜리 산지에서 2,000원이 실제 돌아 소비자에게는 5,000원 정도에 팔리는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한 10% 정도만 빼도 한 4,500원, 4,000원대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아마 당국은 당분간 뭐 낱개 포장, 물류 비용 감축, 유통 개혁 등으로 한 10% 이상의 좀 가격 인하 효과를 좀 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먹거리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분 탓입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이 좀 다른데요. 네. 총선은 그 전에 당국이 뭐 확실하게 했다는 없지만 물가를 일단 눌러놓습니다. 그러다가 총선이 끝나면 본물 터지듯이 확 터지게 되고요. 대선 때는 좀 다르죠. 대선은 오히려 대선 직후에 다 풀어줍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가격을 누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2, 3, 4월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가공식품 물가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저 뒤로 빼보면 작년 한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오를 거를 좀 눌러놨던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런 효과가 이번에 좀 작용했던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신선식품을 사려면 총선 전에 아니면 대선 후에 이렇게 사야 되겠. 맞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향후 물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어제였었죠. 네. 가스요금을 안 올린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물가에 부담을 주니까 7월 비수기에 가스요금 올리겠다. 이런 식이라면 전기요금도 쉽게 못 올릴 것 같은데 한전 부채 뭐 200조 넘고요. 네. 가스요금, 미수금만 뭐 15조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 유가도 오히려 중동 리스크인데도 안 오르 오히려 80달러에서 가둬놓고 있고요. 가스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제대로 된 요금 현실화를 하고 나중에 실제 국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튀어오를 때 뭐 덜 올린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번에 역시도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붙잡은 게 좀 아쉽고 결과적으로 이 공공요금이 다시 튀어오를 때가 또 한 번의 물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요금 현실화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트 가서 몇 개 고르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좀 물가가 좀 안정화되기를, 진정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금리부터 물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 사기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게 어떤지 물었더니 3명 가운데 2명꼴로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머리를 싸맸지만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되려 0.65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사기업에서 시작한 출산 시 1억 원 지급 방안을 정부가 시행하면 어떨지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13,6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62.58%, 8,500여 명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 명 기준 약 23조 원이 들 거로 보이는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3%를 넘었습니다.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1억 원 지급에 활용해도 되는지 묻자 찬반 의견이 50대 49로 팽팽히 맞선 겁니다. 설문 댓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거나 세수 낭비가 될 거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우리 주거 정책이라든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완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거 지원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으로 실제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설문이 정부 정책을 되짚어볼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올해 초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하이브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도어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하이브가 얼마 전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SNS 대화는 시기도 안 맞고 관련도 없다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어두워 미니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 목적이 의심스럽다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미 어두워 이 사진을 민 대표가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준 상태였다면서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본인이 쥐는 건 사실상 회사를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사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반박을 해왔지만 민 대표는 분쟁을 통해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미니진 대표를 둘러싼 파문에도 신곡 뮤직비디오 조회수 2천만 건 돌파를 앞두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공개된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는 어제 오전 10시 현재 1,784만 뷰를 넘겼습니다. 버블검은 듣기 편한 멜로디와 순수한 복고풍 영상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오 씨가 지인 행세를 하면서 약물을 처방받고 지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정황도 담겨 있는데요. 오 씨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필로폰과 수면제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라고 답한 오 씨는 상습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오 씨 공소장에는 더 상세한 범행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선수 때부터 수면제를 상습 투약해왔고 은퇴 뒤에는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투약량을 늘리다 중독에 이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던 오 씨는 지난해 8월에는 직접 명의까지 도용해 투약에 나섰습니다. 미리 외워놨던 주민등록 번호를 활용해 지인인 척 행세한 건데 전북 전주시에 있는 병원까지가 처방전을 받아낸 뒤 주변 약국에서 약물을 처방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필로폰 투약을 알리겠다는 여자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치는가 하면 A씨가 도망가려 하자 멱살을 잡고 지하로 끌고 가는 등 협박한 걸로 조사됐는데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공범이자 오 씨의 폭행 협박 피해자로 공소장에 명시된 A 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재원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A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오 씨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을 떠나 중국 생활, 어느덧 4주째 접어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격리 생활이 공개됐는데요. 맛있게 죽순을 먹는가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밭을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닙니다. 먹이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등을 기대앉은 모습으로 손을 바꿔가며 아주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푸바오 잘 지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어서 다행입니다.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는 격리 검역 생활이 곧 끝나고 푸바오가 대중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밤중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붕괴로 차량 20여 대가 추락했는데요. 현재 관영 매체들은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노동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작되는 5월 1일 자정에 맞춰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았죠. 오늘 오전 강주 남구 봉선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방수 시트 작업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수십억 대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로 업주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과 도박 참여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속 밀실에 들어가니 숨겨진 도박장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박을 하던 사람들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요. A씨 등은 홀덤 펍을 운영한다고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3층 구석에 있는 밀실에 도박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는 분들은 이 화면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자전거와 완구, 생활용품 등 8개 제품에 리콜,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200여 개를 대상으로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완구와 아동용 모자, 신발 등에서 납과 폴암데리드 같은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2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도 수거 명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유명 고깃집에서 비계덩어리 삼겹살을 손님에게 제공해 비계 테러 논란이 있었죠. 음식점 사장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제주도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흑돼지 전문점에 다녀왔다는 누리꾼이 지난달 2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불판에 올려진 삼겹살에 살코기는 거의 없고 온통 비계죠. 누리꾼은 식당 직원에게 컴플레인했지만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3조각만 먹고 14만 7천 원을 내고 나왔다면서 영수증도 첨부해서 올렸는데요. 이른바 비계 테러 논란이 커지자 음식점 사장은 사과글을 올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모든 손님에게 오겹살 200g을 무상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좀 잦아드나 했는데요. 제주도 또 다른 고깃집에서 나도 비계 테러 당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계 삼겹살 사진에 글을 쓴 누리꾼은 처음에는 이게 장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모님 환갑여행 중에 방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15만 원이나 내고 나왔다고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흰살 생선 같다 이런 댓글을 달면서 성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 데이에 일부 유통업체가 비계가 많은 고기를 팔았을 때도 정부가 지방이 과도한 부위는 폐기를 권고했는데요.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싼데 이딴 비계 테러가 서민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 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카카오가 음원 유통 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는 43.6%의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다며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주요 인기 음원을 자사 플랫폼인 멜론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늦게 공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 명동과 강남 지역의 퇴근길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명동의 경우 남대문 세무서 중앙차로 정류저에 정차하던 11개 노선을 오는 16일부터는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되는 명동성당 정류장으로 전환합니다. 또 다음 달 29일부터는 2개 광역버스 노선의 회차 경로를 기존의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남단의 소월길로 바꿉니다. 이른바 버스 열차 현상이 발생했던 강남의 신사에서 양재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 달 29일부터 5개 버스 노선의 오후 시간대 운행 방향을 지금과 반대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프랑스에서 노동절을 맞아 수도 파리를 비롯한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 기간 노동 조건 개선과 함께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했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가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 모형을 불태웠습니다. 현지 시간 1일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조를 맞아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노동절 시위지만 올해는 파리 올림픽 기간 노동조건 문제가 구호로 등장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올림픽 기간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Comme chaque année,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Cette année, c'est particulier parce qu'en plus ça, il y a les Jeux Olympiques qui arrivent au mois de cet été, juillet, août. 앞서 강경노조인 프랑스 노동총연맹 등은 이번 올림픽 기간 공공서비스 부문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번 노동절 시위에선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성난 시위대는 차량에 불을 지르고 경주장 등 시설물을 파손하게 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시위가 격화하면서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파리에서 노동절 행진 시작 전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2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리옹에선 복면을 쓴 무리가 은행을 공격하면서 22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2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노동계는 이번 시위에 파리 5만 명을 비롯한 20만 명 정도가 참여해 지난해 연금개혁 반대 당시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기아가 5년 만에 완투승을 챙긴 간판 투수 양현종을 앞세워 전날 패배를 서력하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양현종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홈 경기에서 9이닝 동안 삼진 6개를 곁들이며 1실점으로 잘 막아 올 시즌 1호 완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양현종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롯데전 완봉승 이후에 1694일 만에 완투승을 추가하며 올 시즌 3승째이자 통산 171승째를 거뒀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벌써 22도 선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요. 이곳 한강공원에 가끔씩 불어드는 강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낮 동안 이곳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해가 지면 다시 쌀쌀함이 감돌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가끔씩 지나고 있는데요. 이 늦은 오후 전남 서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연일 맑고 따뜻한 중부지방의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도 발령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한낮에도 다소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강릉과 광주, 대구도 모두 2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봄치고는 다소 덥다 싶은 햇살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지수가 전국적으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때이른 더위는 어린이날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겠습니다. 다만 봄비치고는 강하고 요란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